안녕하세요.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빠가 조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주제는 그 모캠 가기 딱 좋은 그 가성비 좋은 모캠용 바이크 추천인데요. 저희가 몇 개 리스트를 꼽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좀 두 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1번 타자로 제가 뭘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 이걸 골랐습니다. 혼다 NC700X. 아마 많은 라이더분이 이 바이크의 존재 자체는 다들 아실 거예요. 분명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바이크고 개체 수도 많고 중고 매물도 진짜 엄청나게 넘쳐나고, 근데 이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딱히 선뜻 손이 잘 가지는 않는 그런 바이크긴 하죠. 디자인도 딱히 매력적이지도 않아. 그냥 평범하고 밋밋하고 그런데 수많은 어드벤처 멀티퍼포스 바이크를 놔두고 왜 제가 이 NC700X 요걸 꼽았느냐고 한다면, 이 바이크는 생긴 거 보면 솔직히 별로 그렇게 타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예상되는 엔진 특성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장점이랑 특징이 너무 명확해서 막상 타고 나서는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되는 좀 그런 바이크거든요. 진짜 딱 모캠에 최적화된,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모캠을 위해서 만든 바이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바이크예요. 근데 일단 700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배기량은 670cc고요. 그리고 이 미들급 병렬 2기통 엔진은 이후에 북미랑 유럽에 출시되면서 배기량이 745cc로 늘어나면서 뒤에 붙는 넘버링도 750으로 바뀌었죠. 이 엔진으로 또 만드는 게 인테그라, NM4 같은 어쨌든 파생 모델이 되게 많은 바이크예요. 이 NC700X에 올라간 엔진이 병렬 2기통에 270도 크랭크 회전각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인데, V-트윈 레이아웃의 아메리칸 크루저 같은 약간 두둥두둥거리는 좀 그런 고동감 있는 엔진이라는 이야기. 실제로 혼다 개발진들이 밝힌 내용 보면 이게 일부러 좀 V형 2기통 엔진 질감을 만들어서 굉장히 바이크를 즐겁게 타라는 그런 의도된 설계라는 이야기가 되게 딱 나오거든요. 이 엔진이 미들급 670cc인데 연비까지 진짜 엄청나게 좋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이 바이크의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연비가 좋거나 아니면 기름통이 크면 그만큼 한 번 주유하는 걸로도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게 사실 모캠 바이크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일단 고효율 연비의 첫 번째 이유로는 싱글 오버헤드 캠 샤프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고배기량으로 또 현대 바이크로 올수록 대부분 이제 DOHC를 쓰는데, 이 NC 시리즈는 SOHC를 쓴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흥미롭게도 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좀 다른 형태의 엔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은 숫자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밸런스 샤프트가 오일 펌프도 구동하고 캠 샤프트도 구동하고 또 워터 펌프 호스도 일반적인 수치보다는 더 짧게 설계되고 이런 식으로 부품이 되게 적게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엔진은 정말 1륜차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저 RPM 세팅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레드존이 6000rpm부터 시작하거든요. 6250인가 6500인가 이 정도인데, 배기량에 비해서 최고 출력도 50마력 언저리로 굉장히 좀 소박한 편이고, 최대 토크는 진짜 스타트하면 초반부터 딱 바로바로 나오는 거의 자동차 디젤 엔진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거든요. 그래서 미들급 2기통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거의 30km에 육박할 정도로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고, 엔진을 교체 주기도 정말 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디테일들, 이런 게 사실 잘 보면 모캠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듀얼 어드벤처, 기본적으로는 멀티퍼포스 룩을 하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온로드 투어러 모델이긴 해요. 시트고도 되게 낮고 최저지상고도 낮고.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바이크 타는 사람들 모캠 갔는데 어디 하드코어 오프로드를 탄다던가 하드 엔듀로나 갈 법한 그런 돌박 임도 어필 이런 데 가는 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가봤자 잔잔바리 비단임도 그 정도나 가겠죠. 근데 그 정도의 비단임도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NC700X 정도면 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아니 NC700이 아니라 지금 저희 영상 찍어주는 PD님이 강원도 정선에 같이 운탄고도 한 40km, 50km짜리 임도를 타러 갔었는데, 그때 임도 뭐 타고 가셨습니까? 물프 300 타고 갔죠. 아니 제정신이 아니 SY의 물프 300. 아니 근데 뭔 생각으로 그걸 타고 갔어요 근데? 이성과 국가를 사랑했습니다. 쇼가는 터지긴 들었죠? 이거 쇼가 터져도 갈 수 있습니다. 울프 300도 타고 갔는데. 어쨌든 NC가 이런 잠잔바리 임도를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일단 한계 RPM 수치가 굉장히 낮고, 이게 본격 듀얼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일단 초반 토크가 상당히 두터워가지고 그냥 힘으로 그냥 뚝딱뚝딱 하고 밀고 넘어가기가 제법 수월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엔진 설계 자체도 이게 상당히 저중심 설계에다가 이 시트고도 낮고, 어쨌든 저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NC700X를 모캠에 딱 어울리는 가성비 바이크로 꼽은 거고요. 아니 그럼 왜 NC750도 있는데 왜 이 700을 꼽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가성비 뭐거든요. 가무새. 가성비충이라 아무래도 이 NC700X의 경우 2012년에 출시해드리고 NC750 같은 경우는 2014년 거의 이때쯤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가격은 NC700X가 연식도 더 오래됐고 배기량도 낮은 구형이기 때문에 뭐 시세가 훨씬 더 싸죠. 근데 얘네들 엔진 자체는 진짜 사실 그 큰 차이 없어요. 진짜 사골 중에 사골이어서 고장이 안 나니까 솔직히 뭐 10년 된 NC700X 사도 상관없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게 되게 튼튼한 바이크고, 마지막으로 이거랑 사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기량이 낮고 근데 RPM은 또 팍팍 끌어올리면서 쓸 수 있는 좀 같은 혼다의 CB500X 같은 바이크도 있어요. 오프로드 주행 퍼포먼스는 오히려 이 CB500X가 더 좋긴 한데, 근데 제가 모캠용으로 NC700X를 꼽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이 NC700X는 전방의 그 연료 탱크 부분이 사실 트렁크거든요. 근데 의외로 여기 열면 공간이 되게 넓게 나와요. 저 여기다가 좀 헬멧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두기 딱 좋은 공간인데, 근데 우리가 또 모캠을 다니다 보면 가끔 지갑이라던가 뭐 공기압 펌프, 뭐 휴대용 배터리, 음료수 같은 것들 앞에 딱딱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진짜 되게 편리하거든요. 이 트렁크의 존재 유무,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모캠용 바이크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NC700X가 더 확보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 말이 필요합니까? 혼다 슈퍼커브. 어쩌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혼다 바이크가 나왔네요. 이게 혼다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바이크를 만드는 제조사잖아요. 50cc부터 진짜 그 초대형 고배기량 뭐 기암급 바이크까지 정말 안 만드는 바이크가 없는 그런 공룡 브랜드. 근데 우리가 딱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모캠용 바이크로 슈퍼커브를 꼽지 않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1958년부터 생산되고 1억대 넘게 팔린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베스트셀러. 근데 왜 이 혼다 슈퍼커브가 모캠용으로 좋은 바이크냐, 뭐 이런 점은 사실 혼다 커브의 탄생 과정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혼다 커브의 탄생은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됐잖아요. 혼다의 창업자인 그 혼다 소이치로가 어느 날 국수 배달을 시켰는데 이 배달부가 국수를 다 엎어뜨려 가지고 왔고, 이거를 보고 혼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을 쏟지 않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혼다 커브였으니까요. 사실 뭐 슈퍼커브를 모캠용으로 쓴다는 거는 그 혼다가 이렇게 처음 고안한 아이디어인 그 레저용 모터사이클이 아닌 무언가 음식을 뒤에 싣고 배달을 하더라도 조작이 편리한 바이크를 만들자, 좀 이런 그 아이디어와도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혼다 슈퍼커브는 그 기본적으로는 1인승 바이크예요. 뒷자리의 경우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사람이 타면 많이 딱딱하고 좀 탱탱거리고 하는데, 근데 짐 적재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커브는 순정 출고 차량 자체가 모두 뒤에 텐덤 시트가 아닌 그 짐대를 달고 나오는데, 그만큼 혼다 커브의 뒷자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짐을 이게 좀 가득 실으라고 나온 그런 상용 목적으로 애초에 세팅돼서 나온 그런 바이크라는 거죠. 그 짐만 잘 결속하면 등 뒤에 막 산더미처럼 막 더플백, 뭐 롤백 이런 거 막 5개, 6개씩 쌓아서 올리고 가도 바이크가 너무 가뿐하게 잘 버티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양은 동남아처럼 스포크 휠이 아닌 좀 캐스팅을 달고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모양은 좀 빠지잖아요. 좀 디자인 별로고. 근데 모양 빠지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임도나 흙길 같은 거 진입해야 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캠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제 펑크 났을 때 그런 응급 상황에서 조치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못생긴 캐스팅 휠이지만 모캠용으로 쓴다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슈퍼커브가 모캠용으로 좋은 건 단지 그 짐 싣기 편해서만은 아니에요. 바이크가 얼마나 그 오프로드 퍼포먼스가 좋은 바이크고, 뭐 서스펜션 세팅이나 엔진 출력이 어떻고, 사실 이런 거 우리 같은 일반 라이더들은 애초에 그 정도 성능 다 끌어내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어차피 우리가 모캠 가서 뭐 하드한 오프로드 주행 할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순환은 흙길이나 뭐 잔잔바리 이런 인도를 타는 일반인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으리으리한 엔듀로 바이크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가볍고 차체가 낮고 자전거처럼 컨트롤하기 편한 이 슈퍼커브가 심지어 자빠져서 카울 하나 막 부서져서 갈더라도 부품값이 몇만 원 안 되니까 진짜 부담 없이 막 들이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클러치가 없으니까 그 막 레버 조작에서 신경 쓰지 않고 안 와도 되고, 막 어리버리 하다가 뭐 험지 상황에서 자빠지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좀 줄여주는 편이죠. 그리고 또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 그런 노면에서는 저단 기어로 딱 세팅해 놓고 힘있게 치고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슈퍼커브 타면서 저기 그 화성 공룡알 화석지라던가 그 양평 계곡면 쪽 임도 이런 데 막 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게 타이어 폭도 되게 얇고 또 깍두기도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보통 제가 그 전에 제가 임도 타던 바이크가 뭐 F700GS, 뭐 G310GS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흙길 밟아보니까 오히려 걔네들보다 훨씬 슈퍼커브가 가볍고, 일단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겁을 먹거나 쫄거나 아니면 잡아뜨렸을 때의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훨씬 적다 보니까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짐도 실은 상태에서 요철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막 GS 같은 바이크들 있잖아요. 내가 이 무겁고 이 비싼 바이크로 그냥 이거 넘어가도 되나? 이게 막 망설이게 되는 좀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겁없이 막 들이밀게 해주는, 좀 뭐랄까 일종의 좀 간 튜닝을 해주는 그런 좀 신기한 바이크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모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슈퍼커브라는 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집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TV 이런 거 없는 집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슈퍼커브도 솔직히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뭐 생활 필수품, 뭐 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바이크는 바로 그 BMW F650 GS 트윈입니다. 일단 이 바이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BMW의 좀 이상하고 복잡하게 좀 꼬인 그 엔진 라인업 알파벳이랑 넘버링 이야기를 좀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BMW F 시리즈 엔진은 그 2기통 라인업이에요. 원래 이전까지는 로탁스에서 생산하던 병렬 2기통 엔진을 쓰다가 최근에 그 중국 론신에서 생산하는 2기통 엔진으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 BMW 이 F 시리즈 엔진은 2007년까지는 2기통이 아닌 단기통 그 엔진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F 엔진이라는 명칭이 로탁스에서 생산하는 650cc 싱글 실린더 바이크 라인업을 의미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2006년부터 이 로탁스 엔진 라인업에 그 360도 크랭크 회전각을 가지고 있는 그 798cc 병렬 2기통 엔진이 추가되면서 그 엔진을 올린 듀얼 퍼포스 바이크로 F800GS가 2007년에 데뷔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라인업 명칭이 좀 꼬이게 되는 거죠. F 시리즈는 이때부터 800cc 배기량의 병렬 2기통 라인업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기존의 그 로탁스 단기통 650cc 엔진은 이후로 그 G 시리즈로 다시 알파벳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때 또 F800GS의 형제 차량으로 이번에는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 세팅에 좀 더 비중을 둔 F650 GS 트윈이라는 바이크가 딱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원래 그 BMW에서 나오던 기존 F650 GS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원래 단기통 600 멀티퍼포스 모델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G 시리즈로 명칭을 옮겨가고, 근데 또 BMW는 그 자리에 2기통 엔진을 올린 온로드 세팅의 신형 멀티퍼포스 바이크를 이름은 또 F650 GS라고 하는, 거기다 그냥 그대로 밀어넣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지네들 나름대로는 2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네이밍에서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F650 GS라는 이름 뒤에 조금은 구차하고 없어 보이게 그 F650 GS 트윈이라는 그 표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은 F650 GS를 달고 나오긴 했는데, 정작 엔진은 2기통이고 배기량도 넘버링인 650과는 전혀 상관없는 800cc의 온로드 세팅 멀티퍼포스 바이크가 되어버린 거죠. 이후에 출시되는 온로드 어드벤처 바이크인 F700GS의 전신이 바로 이 F650 GS 트윈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F650 GS 트윈 이거를 650cc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근데 실제로는 F800GS랑 같은 엔진 쓰는 형제 차인 걸 알려주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바이크다 보니까 이게 중고가도 되게 합리적이란 말이죠. 이게 대충 거의 한 500만원 살짝 안 되게 좀 그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바이크를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가성비충이니까. 앞서 나온 F800GS랑 엔진은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디튠을 거쳐가지고 출력이 한 14마력? 한 그 정도 더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F650 GS 트윈은 F800GS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같아요. 근데 온로드 성향으로 설계랑 세팅을 다시 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도 꽤 많습니다. 토크도 800GS가 더 높긴 한데, 근데 애초에 이 로탁스 그 800cc 2기통 엔진 자체가 상당히 좀 플랫하고 좀 무던한 성향이라 어느 정도 결은 많이 좀 닮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F650 GS 트윈은 온로드 성향의 어드벤처이기 때문에 일단 시트고가 굉장히 낮아요. 원래 F800GS가 BMW 기종 중에서도 굉장히 무자비한 시트고로 좀 악명이 자자하잖아요. 거의 뭐 800mm 정도, 880mm 정도 되는데, 이 F650 GS 트윈 같은 경우는 820mm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발 착지성이 우선 굉장히 좋고요. 일단 우리 같은 그 쇼다리 한국인들에게 발 착지성이 좋다는 거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좀 이점이 되잖아요. 특히 모캠이라는 환경에서는 그 바이크를 세우고 또 짐도 많이 실은 상태에서 뒷등거리다 보면 좀 발로 땅을 딛고 슬렁슬렁 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는데, 근데 시트고가 낮으면 그만큼 컨트롤하기도 좀 용이하고 제궁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대폭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이게 높이가 그리 껑충하지가 않아서 실제로 앉아서 운행하다 보면 그렇게 좀 의외로 무겁지가 않아요, 바이크가. 제 체감상으로는 오늘 처음에 소개했던 NC700X보다 훨씬 더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도 공차 중량이 거의 30k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3박스 다 떼면 진짜 저는 이거 시내 출퇴근용으로 써도 괜찮았었고 굉장히 그 사이즈랑 중량감도 이제 좀 적당해서 의외로 800cc라는 배기량과 눈으로 보이는 겉의 외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쾌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바이크는 셈이죠. 그리고 저는 그 BMW의 이 순정 3박스 세팅도 모캠에 굉장히 좋은 요소라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BMW가 진짜 이 그 순정 박스를 체결할 때 별다른 브라켓이나 좀 군더더기들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굉장히 이거 잘 만들거든요. 체결감도 상당히 되게 훌륭한 편이고, 그리고 사이드 박스가 기본 상태에서 물건을 많이 실어야 될 때는 살짝 더 옆으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이런 기능도 굉장히 좀 쏠쏠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휠도 캐스팅 휠이라서 펑크나면 지렁이로 대충 떼어기도 되게 편리하고, 어쨌든 디튠 세팅이지만 솔직히 출력이 솔직히 위만하면 됐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모캠 장비 싣고 뭐 Y 영역 찍으면서 달릴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거 그래도 쥐어짜면 한 180, 190 원저리까지 어떻게든 나오는 바이크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름대로 쏠쏠한 그 실용성을 갖추고 있고, 중고가도 500 언더로 굉장히 저렴한 시세가 형성돼 있는 650 GS 트윈도 확실히 가성비 모캠 바이크로 이 리스트에 올리는 게 나쁘지 않다, 뭐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가성비 좋은 그 모캠각이 좋은 바이크 3개를 먼저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3-4대 정도가 더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제가 또 입도바이를 좀 털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중생을 위해서 좀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또 이 영상을 부지런히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2번째 영상으로 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나무복하십시오. 그럼 이만.